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홍연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릴 내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친화적인 식품 소비 전환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푸드테크와 관련된 주제로 인사를 드렸었어요. 올해는 조금 환경에 더 집중이 된 그런 강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후환경을 생각한 식생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목차를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농식품 폐기 감축. 두 번째,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장려. 세 번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서 보았습니다. 먼저 이 환경 친화적인 식품 소비에서 좀 폐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식품 소비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좀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영양적으로 더 나은 상태와 환경을 고려한 식이 추구. 즉, 환경 친화적인 영양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영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스며들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 과연 환경을 생각한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 이미 생산된 식품을 잘 활용하는 것. 버려지지 않게. 버려지면 다 그것도 사실 돈이 버려지는 것이고 또 폐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된 식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한 그런 식생활 영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환경 부담이 적은 식품을 소비하는 것. 아예 생산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회용 포장재 등 덜 쓰기, 친환경 포장재 쓰기 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우리의 강의는 농업과 식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윗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생산된 식품 잘 활용하기, 식품 폐기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많은 캠페인 자료에서 아마 이 수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전 세계 식량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손실 또는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총 곡물 생산의 절반 수준이라고 수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식품 중에서 과연 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많이 버려지는가라고 봤더니 약 60%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품 폐기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단계 혹은 소매 유통 단계에서 폐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개발도상국은 생산, 저장 이런 앞단에서 많이 폐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생산돼서 유통까지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는 크게 폐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양의 식품들이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버려진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품이 손실 또는 폐기될 경우에 과연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온실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 세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6에서 10% 정도가 이런 농식품 손실 또는 폐기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수확 후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손실과 폐기를 크게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시한 이 문구가 정말 그 와닿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는 소비 단계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저소득 국가는 해충이나 저장 기술 부족으로 농장이나 운송 가공 단계에서 식량이 손실된다. 최종 수요의 미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손실 및 폐기되는 식량의 양을 줄임으로써 식량 가용성은 증가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의 환경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손실이나 폐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이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식품 손실과 폐기 지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식품 손실이나 폐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각 국가별로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보시면 목표 12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카테고리 안에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품 폐기물을 무려 2분의 1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 부분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농식품 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런 농식품 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아마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미지도 붙여놨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식품을 다 소비하고 나서 뭐 남거나 아니면 더 이상 먹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버리는 거,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식품 폐기에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그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양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농식품 폐기는 무엇인가? 그 답은 소비에 적합한 농식품이 수확 이후에 가공, 유통, 소비 단계에서 부패하기 전후에 부주의 혹은 의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뭐 먹다 남은 것이라든지 다시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소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버려지는 식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도매나 소매 유통 과정에서 뭐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것들이 조금 뭐 못생겨서 혹은 상처가 나서 결국에는 판매되지 못하고 식품으로서 가치는 있지만 남겨지는 그런 농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가 이 시장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을 산지에서 정책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대에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공업자가 가공에 적절하지 않은 원물을 탈락시키거나 시장 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것,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구입, 외식, 조리 등의 과정에서 폐기하는 것까지 이 모든 카테고리가 전부 농식품 폐기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수급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제가 여기 2번, 3번에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이런 식품 폐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2021년에 연구를 진행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많은 연구가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종합시켜가지고 한번 제가 그려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공급된 전체 농식품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비율은 약 14%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국내 농식품 공급에서 86%가 소비가 되고 14%가 폐기가 된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경제적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경제적 비용이 약 20조 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던 것이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2021년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지금은 더 높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좀 최소한 요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가 과연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유통 조리 과정이 57%, 먹고 남긴 음식물이 30%, 보관 폐기 식재료, 먹지 않은 음식물이 약 13% 이런 비중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생 원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발생 원이 어딘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70%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16%, 대형 음식점이 10%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농식품 폐기는 어떤 형태일까라고 보니까 조리 과정 쓰레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정에 지금 요 파이 그래프에서 60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바로 조리 과정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실 때 다양한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잖아요. 전처리도 하시고 뭐 좀 못생긴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 그때 발생하는 쓰레기를 과연 줄이기가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많은 음식물 폐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조리 과정 쓰레기까지 줄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연구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음식물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느 부분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느냐라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집단급식소, 웨딩 뷔페, 음식점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음식물 쓰레기 구성이 바로 먹고 남은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식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섭취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게 이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그 웨딩 뷔페를 보시면 이 회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셨을 경우에 집단급식소에는 먹지 않은 음식물이 32%, 웨딩 뷔페도 먹지 않은 음식물이 20%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런 집단급식소나 웨딩 뷔페 같은 경우는 음식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구매한 다음에 많이 만들고 사실 홀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려지는 그 식품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급식소나 웨딩 뷔페에서 홀에 나와서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식품들, 홀에 나오지 않아서 건드려지지 않은 식품들도 굉장히 많은 포션이 버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은 문제가 언제 이렇게 불거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마 이제 여러분 그 머릿속에는 과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코로나의 시대라고 할까요? 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아득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과거를 그렇게 계속 기억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막 겪었을 때 이런 집단급식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기로 한 그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 급식소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그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그런 식수인원이 파악된 식수인원이 매일 그렇게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홀에 나오지 않은 이런 미배식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단급식소에서 미배식된 음식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이 전량 버려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배식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이렇게 뭐 32%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비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품 폐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다양한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생산이나 소비나 폐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농식품 폐기를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아예 이런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식품으로서 가치가 남아있는 그런 뭐 우리가 뭐 못난이 사과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귀해서 뭐 구하지 못할 정도지만은 그런 뭐 못난이 사과라든지 이런 못난이 농산물들을 뭐 재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폐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재생 소각한다든가 매립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음식물 쓰레기 이런 폐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그런 그 방식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재활용도 하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뭐 RFID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사후적 처리 부분, 즉 이미 쓰레기가 된 것을 잘 처리하는 방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려진 것에 뭐 물기도 쫙 빼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과도 하고 거기 앞단에서 잘 그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그 사후적 방법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지금 2018년에서 2027년 사이에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비전 음식물류 폐기물의 RFID 배출 확대가 추진돼 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논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농식물 폐기를 요 처리 문제,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상태에서 양을 줄이거나 분리하거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뭔가 재활용하거나라는 이런 기존의 사후적인 방식이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이 90%가 이미 넘어서 더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단계에서는 최대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 폐기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활용된 사료의 수요 확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잘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축산물가 아니죠. 이제 소나 돼지 이런 그런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간헐적으로 각축 질병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든 것을 급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우리가 뭐 외식 문화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배달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생활이 굉장히 이제 바뀌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후적인 접근 방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은 원래 잘하던 것이니까 이 잘하던 것은 그냥 잘하는 대로 잘하고 이런 농식품 폐기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제 인식을 좀 확대하고 또 정책을 좀 전환해 보자라고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유럽연합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많은 농업 그리고 식품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할 때 이제 해외 사례를 그렇게 참고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농식품 폐기를 줄이는 이런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런 2018년에 EU 폐기물 체계를 지침을 수정을 해서 EU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농식품 폐기 방지 프로그램 마련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한 7, 8년 정도 좀 앞서 나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EU 회원국이 국가별로 농식품 폐기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농식품 기부를 권고하는 것. 그리고 감축 수단에 대해서 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그 품목별로는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도입이 어렵다 보니까 유예를 받았습니다. 10년간에.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은 아직 우리가 소비기한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지금 식품들이 소비기한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논의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사용기한, 유통기한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그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해왔습니다.